자, 이번에는 BMW 기사를 연일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부 BMW 엔진 결함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네요. 홍철호 의원이 입수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BMW 코리아가 화재 관련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요즘에 많이 듣게 되는 이름인데 이 EGR뿐만 아니라 엔진도 결함이 있다고 이미 국토부에 내부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이 담긴 문건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토부가 뭔가를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지금 뭘 파악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물론 국토부에서는요. 이 EGR이라는 부품 자체가 엔진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넓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옆에 기사도 보겠습니다. 화도두는 BMW 본사 대변인. 한국서 잦은 화재, 운전 스타일 탓일 수도. 이런 말을 하나요? 자동차 탓이 아니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BMW 독일 본사 대변인이 한국에서 화재가 집중된 원인이 한국의 교통 상황과 운전 방식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떤 대변인인가요? 요헨 프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변인입니다. 14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유독 한국에서만 이 같은 화재가 집중되고 있다는 면에서 운전자 습관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기가 막힌 듯 들리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BMW 피해자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요. 이게 봅니다. 이번 발언은 화재 사고의 원인을 한국과 한국 운전자에게 돌려 차량 결함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BMW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BMW 코리아 측이 또 해명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운전 습관을 문제 삼았다기보다 한국에서 운행 중인 BMW 차량의 누적 마일리지가 높고 장시간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와전됐다. 이종굴 대변인, 와전된 것 같지 않게 들리는데요. 분명히 운전자가 탓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 명차지 않습니까? 명차는요, 운전자 상관없이 잘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싼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거? 예,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국민적 분노가 클 네. 수밖에 없는데요. 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는 이야기를 했을까 싶고요. 분명히 좀 문제 제기를 해서 예. 다시 한번 저것에 대해서 해명을 듣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BMW 사태 네. 우리 정부도 좀 넉장 대응에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BMW 회사 측이 또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이번에 정말 좀 따끔하게 예. 저는 문제 제기를 해서 예. 좀 바꿔놔야 되지 않겠는가. 징벌적 손해배상 좀 강력하게 우리나라도 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BMW 화재 사건과 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무르고 법도 무르고 소비자들이 너무 만만하게 보였다. 이런 지적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BMW 본사 대변인이 저런 발언을 해서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좀 항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예, 말씀하시죠. 이건 그냥 말실수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건 법정 다툼을 대비한 입증을 소위 말해서 뭔가 깔아두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법정 다툼을 대비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이렇게 자동차 급발진이라든지 또는 의료사고라든지 즉 소비자 쪽에서 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 이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들 같은 경우는요. 실은 문제가 없음을 BMW 측이 입증을 해라. 문제 있음을 소비자 측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BMW는 법정 다툼을 대비하고 한 자락 깐 겁니다.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예. 또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걸 소비자가 입증하세요. 라고 하는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된 저는 그러니까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전자 잘못일 수 있다는 걸 미리 던져놓고 나중에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예. 운전조항 우리가 과거에 이미 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법정 다툼을 대비한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거는 그래서 뭐 행정부가 예. 감정적으로 니네 그럴 수 있어 없어 뭐 이런 얘기해서 해결되는 문제 아니고요. 예. 입증 책임을 적극적으로 전환해서 문제가 없음을 BMW 측이 입증하지 않으면 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입법 조치가 없으면 예. 이런 발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로 딱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의도된 발언입니다. 이 의도된 발언은 반복될 겁니다, 사실. 우리 국토부가 단단하게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예. 박정희 이 의원님. 국토부의 조치를 보면요. 이게 예. 지금 화제가 난 지가 몇 달 됐습니까? 예, 예. BMW 코리아 사장뿐만 아니고 예. 본사 이 오너가 와서 사과해야 될 이런 정도의 문제인데 예. 이 문제부터 간과하고 있고 어제 그 피해자 대표들이 얘기한 게 저는 굉장히 그 귀에와 닿던데요. 예.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예. 사고가 왜 났는지를 이 주행장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밝혀줘야지 나중에 소송을 가더라도 예. 이 지금 BMW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적 마일리지가 높고 장시간 주행하는 한국의 운행 현실 때문에 예. 화재가 많다. 예. 그렇게 따지면 아니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이게 화재가 났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우리 정부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BMW 화재 때문에 이 렌트카도 지금 동이 나버렸고 예. 이 더운데 정말 더 화가 나는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이 나중에 그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국민들을 BMW 차주들과 국민들을 예. 도와주는 편에서 행정을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에서만 볼 수 있는 코너죠. 신문 대 신문입니다. 오늘은요. 주제는 다르지만 내용은 아주 비슷한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합니다. 보시죠. 신문 대 신문, 경향신문 대 중앙일보인데요. 30%대 지지율 하락이 민주당에 던지는 경고. 민주당에 관한 사설이군요. 중앙일보는요. 김병준 체제 한 달, 한국당의 초라한 성적표. 이번엔 야당인 한국당에 관한 내용인데요. 두 개 기사 한번 같이 보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제목은 30% 지지율 하락이 민주당에 던지는 경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어떤 경고인가요?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이나 안희정 재판 같은 단기 사안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지율 하락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군요. 매주 지지율이 빠지면서 40%가 무너졌다는 점은 지지율 하락이 보다 근원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럼 어떤 근원적 원인인가요? 당장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고 있는 당대표 선거 양태가 실망스럽다. 계파 줄세기와 네거티브 공방이 선거전을 지배하고 있다. 또 지금 민주당의 당권 선거는 오로지 누가 더 친문인지 누가 더 대통령에게 충성할지를 다투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게 근본적 원인이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을까요? 국민이 민주당을 바라볼 이유가 없는 셈이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전 정권과 지리멸렬한 야당의 반사 효과가 사라지고 실력으로 평가받기 시작하면서 미천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미천이 드러나고 있다까지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요. 유능한 집권당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지율 하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유능한 집권당의 면모를 보여라. 라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중앙일보는요. 한국당에 관한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초라한 성적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한 달을 맞은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20, 30%포인트나 곤두박질 쳤는데도 반사 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실체적인 개혁이 없다는 점이다. 개혁의 요체인 인적 청산부터 전무했다. 이유를 밝히고 있고요. 또 한국당이 살 길은
썩은 살을 스스로 잘라내는 자기 희생뿐이다. 가차 없는 인적 쇄신과 기득권 포기를 통해 공당의 위상을 회복하고 새 피를 수혈해야 한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의 행태로는요. 민주당 지지율이 더욱 떨어져도 무당층만 늘어날 뿐 한국당은 득볼 가능성이 없다. 혹평을 쏟았습니다. 자, 경향신문은 민주당에 관해서, 중앙일보는 한국당에 관해서 서로 다른 주제지만 똑같은 쓴소리를 아주 거칠게 썼네요. 보니까 아주 듣는 당 입장에서는 섬뜩할 정도로 내용을 썼는데 일단 이종철 대변인께서 두 사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많이 동의가 되고요. 예. 현 정부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 좀 많이 오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예. 탄핵의 반세 이익 속에서 예. 좀 국민들 다수를 보면서 정치나 국정을 펼쳐갔다기보다는 예. 좀 한쪽에 치우친 좀 어떤 협소한 예. 지지층에 맞춘 어떤 그런 정책을 고집스럽게 좀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은 어쨌든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지를 해줬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성과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이 정부가 그런 역량이 되겠느냐에 있어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크게 좀 기조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앞서서 협치 얘기도 나왔지만은 제대로 좀 그런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고 한국당 역시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탄핵 전국 이후에 대선을 치르면서 한국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수 진보 사이의 어떤 그런 간극 속에서만 이해할 게 아니라 큰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큰 변화, 굴곡이 일어났다.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어떤 생각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당은 좀 여전히 어떤 그런 국민들의 큰 흐름을 잡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매몰된 어떤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비대위원장을 새로 데리고 와서 뭔가 혁신하려고 하는데 이렇다 할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또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설에서 지적한 대로 대단히 한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떤 현 정부 집권자들에 대해서도 지지를 철회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을 과연 지지할 거냐. 그러니까 한국당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계속 견제를 하고 싸우다 보면은 지지층이 자기들로 모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그런 뼈를 깎는 쇄신이 없으면은 지지율 반사이 못 누린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렇죠. 무당층이 약간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이렇게 상황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대진 부의장께서는 지금 경향신문의 사설 일자라는 집권 여당이 돼야 된다라고 해법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뽑고 정권을 바꾼 것이지 조물주를 뽑은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한 방에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정치적인 노력이 또 필요한 건데요.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더 성과로 나타내려면 야당들이 또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야당들의 입장은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도와준다기보다는 약간 너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야당이니까 그런 모습이겠죠? 물론 이제 견제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아까 유능한 집권 여당의 면모를 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정권을 보면 다 야당들, 저희들이 야당이었을 때도 있고 야당이 좀 발목 잡는 경우들이 많았으니 진짜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 그리고 유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이려면 야당의 도움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도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오류라든지 좀 경솔함은 없었는지 볼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정희 전 의원께서는 한국당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설, 지금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아주 가차없는 인적 쇄신 그리고 세피 수혈 안 하면 반사익 절대로 못 온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 중앙일보 사설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과연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이 맨파워를 가지고 개혁과 미래 비전을 창출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죠.
임명진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인적 청산을 섣부르게 시도했다가 예. 좌초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인적 청산은 뒤로 좀 미루고 제도 개혁 그리고 당의 이념, 정체성 확립 그리고 정책 대안 제시하는 대안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가겠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 인적 청산을 뒤로 미룬 건가요? 안 하기로 한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인적 청산을 들고 나오기에는 자유한국당의 사정이 복잡하죠. 예. 탄핵 과정에서 뭐 예. 찬성하신 분, 뭐 예. 당을 나가신 분, 들어오신 분, 그러니까 나갔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고, 박근혜 이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뭐 정계 은퇴하겠다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서청원 의원 한 분 탈당하고 이제 말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부터 자유한국당이 미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철저한 자기 반성과 이 석고 대제를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적 청산이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다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김병준 체제가 이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난상 토론을 통해서 누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을 낱낱이 가려야 돼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과 속죄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말 불가역적인 공천 개혁을 통해서 내후년 총선에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에 어떤 인물을 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고로디우스의 매듭처럼 다 엉켜 있어서 풀기가 쉽지 않죠. 단칼에 쳐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신장식 총장님. 네. 그 뭐 저는 아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승리의 역설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될 것이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즉 보면은 뭐 중산층 서민 이쪽으로 정책적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익숙한 과거의 해법, 뭐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박근혜 정권 때도 다 했던 얘기거든요. 사실은 익숙한 과거. 저는 선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종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민주당이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자유한국당 보면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길을 좀 잘못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가치 이념 정립하자고 하니까 해야 된다. 다 그런 진단을 하셨거든요. 냉전 보수, 수구 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보수로 가치와 이념을 정립해야 된다 하니까 국가주의 얘기했어요. 자판기 얘기하면서. 근데 여기에 갑자기 국가주의의 상징 같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 국가주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졌어요. 새로운 이념인지 아닌지 도대체 국민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적 청산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정치는 종종 사람으로 드러나거든요. 가치 이념이. 그런 부분에 안타깝고 그다음에 혹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역할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넘어서서 다른 데 역할을 가지고 스스로 역할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두 당에서 나오신 분들 말씀하셨다시피 왜 그런데 이렇게 양당이 이렇게 가혹한 평가를 받으면서도 자기 성찰보다는 손가락질, 다른 당 손가락질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반사 이익의 정치, 적대적 공생 관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자기 그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는 기존의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라고 하는 기존의 선거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 익숙한 정치 패턴에서 아직 양당 다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제 청와대에서 선거제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 부분을 양당이 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냈을까에 대해서도 좀 성찰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장식 총장 말씀은 기득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다 비슷하다. 기존의 정치 패턴이죠. 상대방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관련 기사 하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 드디어 어제 국회의장이 특활비 관련해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국회 특활비 최소한 영역만 남기고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론 비판에 떠밀려서 하반기 31억 중에 5억만 남기고 다 반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특활비 최소한만 남기겠다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그럼 이 식사비는 만남이 불분명한 건가요?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는 어떤 식사비를 말하는 겁니까? 아무튼 이게 원래는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특활비를 개설한다고 해서 영수증만 첨부하면, 증빙자료만 주면 특활비를 유지하겠다. 영수증을 내면 될 거 아니야 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엄청났거든요. 게다가 그거를 폐지하는데 교섭단체, 그러니까 원내대표들이 받는 특활비만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그럼 국회에서는 왜 가만히 있냐 해서 떠밀려서 특활비 다 없애겠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최소한만 남기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참 할 걸 미리 하지. 이렇게 왜 욕을 먹으면서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국회는 사실 특활비가 필요 없어요. 특활비는. 근데 최소한 남긴다 그랬습니다. 최소한은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장 비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특활비를 뭐 최소한 영역을 남긴다. 또 그 용처에 대해서도 또 밝히지 않겠다. 뭐 영수증 첨부하는 건 첨부하지만 최소한의 영역 밝히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한자를 깔고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박종희 전 의원 지금 말씀처럼 많은 언론들이 이런 류의 기사를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여론의 비판을 취재를 해서 썼는데 어제 유인태 사무총장께서 기자회견은 끄트머리에 이제 기자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엉터리 기사 좀 그만 써라. 특활비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왜 그런 거는 인정 안 하냐 이렇게 갖고 화를 냈어요. 조금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종철 대표. 예, 특활비 관련해서는 저희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앞장서서 특활비를 반납을 하고 폐지를 뭐 그전부터 주장을 했었고요. 직접적으로 원내대표 특활비를 반납을 하고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합의를 한 다음 날 보니까 국회의장단이라든지 상임위원장의 특활비는 또 남겨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또 반발을 해서 결국에 밀려가지고 일부 남기는 걸로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 없애야지 왜 남기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특활비는 국회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정부 부처로까지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활비 자체를 다 없애야 되는데. 특활비를 갖고 있는 정부 부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를 들면 국정원의 그 어떤 안보 분야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좀 써야 될 그런 돈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외에는 정부 부처에서 왜 특활비를 지금 특활비 가지고 그렇게 뭐 다시 재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논란이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제에 특히 문재인 정부가 특활비 부분에서 확실하게 혁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다 없애버려야지. 왜 정부 부처 남겨놓고 이제 국회로 와가지고 또 국회도 일부 이렇게 남겨놓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제 국회의 발표 내용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 안보, 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내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간다. 네, 조대진 부위원장. 그 3개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 권력, 지방 권력, 의회 권력이 있는데 유일하게 회초리를 안 맞은 촛불민심의 회초리를 안 맞은 것이 지금 의회 권력입니다. 지금 뭐 2020년에 총선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인들을 여러 번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의회 권력에 대해서도 심판이 갈 거다라고 했는데 특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에 대해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얼른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장식 총장. 네. 그 특활비 최초로 원내대표 특활비 반납한 사람 고 노회찬 의원이시고요. 특활비 폐지 법안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되고요. 말로 끝내지 마시고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뜻에 따라서 그 특활비 폐지 법안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국제기사 좀 한 2건 보겠습니다. 미국 신문들 트럼프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 미국
언론 350곳이 일제히 트럼프와 관련된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시설을 공동으로 실었습니다. 트럼프의 왜곡된 언론관을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비판적인 언론을 국민의 적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1984년 속 빅브라더를 떠올린다라면서 신문들이 공동으로 같은 내용의 사설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뭔가 하면요.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팟에는요. 사설을 실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얼굴 위로 이번에 사설연대에 참여한 미국 언론사 이름을 빼곡히 적어뒀습니다.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보시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옆백에서 하나 더 보죠. 일그러진 중국 네티즌들 대만 총통 커피 한 잔에 불매운동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차잉잉원 총통이 최근 LA 방문 때 대만계 커피 전문점 85도시에 들러서 뭐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환담도 나누고 뭐 이렇게 했답니다. 매종.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이 대만계 기업이라는 걸 문제 삼는데 거기를 왜 들렸냐 미국까지 가서 이걸 문제 삼으면서 비난을 쏟아내고요. 중국에서는요. 단속반이 매장도 급습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네요. 무섭습니다. 중국. 자, 관련 기사 저희가 이쪽으로 좀 와서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김기춘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일제징용 판결 늦춰달라 요구 이렇게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과 논의한 뒤 보고를 했다. 이렇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징용, 강제징용 관련 재판 얘기가 또 나오네요. 여기 보면요. 김기춘, 차한성 전 대법관, 당시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그리고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 재판 거래 만남 때 황교안도 있었다. 2013년 얘기거든요. 당시는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기춘, 차한성, 윤병세. 그렇다면 청와대 비서실장, 법원 행정처장, 외교장관, 법무장관. 진짜 이렇게 만났다면 만남 자체가 참 이상합니다. 왜 만났을까도 의문스러운데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요. 김 전 실장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군요. 지시에 따라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차 전 대법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2013년 12월 1일 비서실장 공간에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장관과 함께 차 전 대법관을 만났다.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된 부처들까지 모두 동원된 대책회의였던 셈이다. 조대진 부위원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희가 뭐 공모자죠. 재판 거래에 대한 공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상 대통령도 재판에 있어서는 의견을 개진하거나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법치국가에 대한 기본 원리인데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침이 되면 그게 설령 사법제도의 판결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김기춘 실장도 더 이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체적 규명이 나오도록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철 대변인께서.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납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그 전범 기업의 그 편을 들어주는 결과적으로 징용 피해자들보다도 이제 그런 식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건데. 주장이 여러 가지 관리를 하지만 일단 재판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건 이례적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저거는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뭐 어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분명히 옳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장희 총장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돌아가실 때 기다리는 거죠. 사람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지금 9명 강제징용 재판 소송 내신 분들 중에서 7분이 돌아가셨어요. 시간 끄는 동안에. 2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 내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진짜 거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고령이시고 시간 끌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을 끄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당사자들을 지치게 하거나 당사자들이 소송으로부터 이탈하게 하도록 하는 것 또 대법원에서 그것도 하나의
그 자신의 수단으로 예.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 특히 옛날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관계기관 대책회의처럼 청와대에 예. 황교안 법무부 장관까지 모여가지고 예. 거기가 무슨 원로원인지 옥상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인 장관들이 대책회의가 좀 참 그렇습니다. 네네. 뭐 예전 그런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추억이죠. 올드보이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예.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시간을 끌고 전원합의체에 부의해서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해서 예. 사실은 소송을 국민들의 기억으로부터 지우고 예. 그다음에 소송 당사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거 아닌가. 이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닙니다. 예. 박정희 전 의원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재판이 좀 길게 사실 연장이 된 모습은 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건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회동을 한 이유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감안해서 재판을 조금 유예하고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의 눈치를 본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친인 그 박정희 대통령 예, 시절에 이제 대일 청구권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예. 청구권의 배상 범위가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예. 뭐 당시에 국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 사안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개별적 기업과 또 예.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인 부분을 아마 검토했을 거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데요. 뭐 징용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를 보면은 예. 정말 굉장히 험한 일을 한 예. 셈이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한번 지켜보고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그때 가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정 어떤 일이 그 당시에 벌었던 건지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경제기사 좀 보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5년간 세수 60조 원 더 거치도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고 있나요? 엄청나게 잘 많이 거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증세, 법인세율 인상 등 영향으로 그리고 내년 재정지출 증가폭 늘릴 것이다. 60조 원이나 더 거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다른 경제기사 보죠. 자영업 달래기 나선 정부 매일경제입니다. 세무조사, 검증, 동시 면제는 타격이다. 국세청은 카드 다 던졌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세무조사 면제인데요. 여기 보면요. 불공정 납세 유도 지적에는 탈세 제보면 엄격한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3개월간 매출 20% 줄어들면 세금 징수유예 등 지원도 하겠다라고 대책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요. 편의점 80m 내 신규 출점 못한다. 지금 자영업자의 대표격인 게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지금은요. 편의점은 동일 브랜드 간에는 250m 사이에는 입점을 못하게 했는데 다른 브랜드도 상관없어서 편의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끼리는 최소한 80m 정도는 떨어져서 장사를 해야 매출이 나온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기사 다뤄봤는데요.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